아 저는 그 우리 네. 의원님하고 네. 김효성 씨가 이제 사실 초면인 줄 알았는데 네. 지지난 대선 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튜브를 관리한 네. 팀장으로서 그렇죠. 의원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의원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지금 막 기억이 날라 그럽니다 지금. 아니 그때도 농담입니다. 유튜브가 아니요, 최근에 그래도, 네. 활약하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굉장히 거칠었던 때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고 다녔을 때 핑크색 머리로 다들 놀라시나요? 그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행보를 보였던 때라서 많이 좀 기억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예. 캠프가 워낙에 전쟁터여서 사실은 찰나의 뭐 순간적인 그때 인간관계를 쌓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가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도 네. 유튜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우치고 있던 분이라서 예, 그럼요. 그때도 엄청 신경 썼을 것 같아요. 엄청 그러셨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말에도 그냥 혼자 핸드폰을 켜실까봐 비밀번호 공유하면 안 된다고. 혹시나 뭔가 좀 이렇게 정제된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나 마음대로 막 하실까봐 우리가 그렇게 좀 단속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뺏기고 열심히 알아서 잘 하셨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이재명 본인의 기명 유튜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때 이미 저희가 그 메타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전국을 이제 투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걸로 회의했었습니다. 네네네. 버스도 만들고 이제 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이제 준말인데 그걸 아예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유튜브 송출을 컨셉으로 해서 기획을 합니다. 아, 그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라. 네네네. 그래서 스튜디오도 버스 안에 따로 만들고 현장에 가서 여러 행사 이렇게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불멍하면서 같이 토크도 나누는 것도 하고 고택 같은 데 찾아가서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제 컨셉들을 많이 동원해서 진행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정치판에서 유튜브를 안 하는 정치인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요즘 정치인들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예전에는 후원 이런 쪽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은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는 땡땡땡 TV 네, 그렇죠. 그거를 많이 홍보하시죠. 네. 그렇죠. 이제 판넬 하나 놓고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아니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저 경기도 때 경기도지사 때도 제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경기도청의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려가서 저는 어디까지 디테일을 지적을 받았었냐면 썸네일과 제목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제대로 형성돼서 더욱더 많이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야. 뭔가 키워드 작업을 잘 해서 가장 먼저 검색했을 때 우선순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 야, 그러면 사실은 같이 지내는 참모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피곤하잖아요, 비서실장님. 그랬죠, 좀. 네, 예. 피곤하다는 얘기 할 수 없죠. 네. 항상 피곤하지 않은 듯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은 너무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정말로 훌륭하신 분인데 직속 상관으로는 두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이제 사실은 대통령 된 다음에 관저로 불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만났는데 네, 네. 그 자리에서도 해우하신 자리에서 네.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 좀 하셨다면서요. 그 아마 네. 이제 영상 사진 많이 보였을 텐데 빵 터지는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아마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이제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재판 받으러 가셨을 때가 제일 좋았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2번씩 꼭 재판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때는 온전히 시간이 제가 허락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내 시간이 좀 있어. 네. 네. 그때는 얘기 못했지만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빵 터졌죠 그때. 네. 아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일 중독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참모들이 같이 일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국민들의 복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 그 말을 할 때 그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은 네. 어쨌든 2년이나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의원이었던 강우식 실장이 네. 좀 조언을 구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2년 플러스해서 1년은 이제 전략위원장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네. 3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강호 실장이 굉장히 썩소를 이제 보내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정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후회된다. 그래서 이야. 네. 오늘 뉴욕으로 이재명 대통령 나가실 때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흐뭇한 웃음. 그럴 때 90도로 인사해야 됩니다. 오해 강호 없게. 실장이 네. 처음에 자기가 대통령실에 갈 때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이빨이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좀 과장된 얘기다.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정말 이가 욱신욱신 하더래요. 어머 어머. 그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상시에 자기가 이를 악물고 있더랍니다. 어머. 그만큼 긴장도 하고 국정의 무게라는 게 정말 크기 때문에 한순간도 사실은 이 쉽게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가 상당히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도 그때 언제죠? 그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그렇죠. 관세 협상, 정상회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도 네. 이제 이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런 이제 국정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걸 들을 때 아주 뭐 기분이 홀가분하고 네, 오늘따라 통쾌하고 유독 그렇습니다. 표정이 좋으세요.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그야말로. 저 캠프 때 뵀을 때는 이렇게 웃는 모습 한 번도 뵌 적이 네. 없거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에다 현수막을 개첩을 하잖아요. 거기 쓰는 이제 문구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쓰는 문구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당에서 내는 이제 그 현수막은 당의 전략기획위원회가 이제 그 월수금 최고위원회 회의 때 당의 전략대응 기조를 계속 보고를 합니다. 브리핑을. 네. 그럼 그것에 기초해서 홍보위원회가 그 시기마다 필요한 문구를 이제 정해서 문구를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이제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예를 전국에서 들면 동일한 이제 메시지가 동일한 나오는 메시지가 나고 이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본부에서 그 경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개첩을 했는데 민동희 평론가님 그 내용이 매우 문제라면서요. 아 이거 방송에서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무료국수를 그렇게 먹었잖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벚꽃 마라톤 때 우리가 예. 제공하는 무료로 주는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이게 현수막 내용입니다, 실제로. 진짜 반말이에요, 월성본부가 딱.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그리고 경주시의 자랑 월성 원자력 본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5년 동안 월성 원자력 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기여를 했다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는 국수를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도 그래요? 라고 이건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한수원이라는 데가 시장형 공기업, 쉽게 공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한전의 100% 자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현수막을 개첩하는 게 어떤 정신세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원님. 그 국민을 사실은 조롱하듯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이게 공기업에서 붙인 건가? 아,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김수 총리께서 문제가 있다. 공직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상응한 조치나 후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께 사과를 뭐 한손 차원에서 한 것 같긴 한데 보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렇게 현수막을 통해서 조롱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고 국민을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실수했죠. 기대 네. 이하의 상식 이하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맥락이 있잖아요. 한수원 쪽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경주시라든가 이런 쪽 지역에서 여론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엉뚱하죠. 근데 저는 이 현수막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 게 요즘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 굉장히 거친 어떤 그런 그 현수막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혐오라든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은 내걸고 있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한수원도 좀 오염이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경영TV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상수도 하수론자거든요. 일단 약간 공론의 장도 상수도에서 논의돼야 될 일이 있고 하수도에서 이제 놀아야 될 담론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은 저 하수도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심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결코 상수도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막 보도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가장 기분 나빴던 것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수원은 어찌됐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주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아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걸 거예요. 이전했으니까요. 2016년에. 그렇죠. 네. 그 거주지가 뭐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한수원 직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해수부 이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도 물론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가 있겠죠. 세종에 있다가 또 거처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과거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들이 있을 때만 사실은 뭔가 이제 그 선민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가서 우리가 수혜를 준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현수막까지 쓸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처음에 내놨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재치 있는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정서를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나중에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마치 정말 홍보의 일환인 것처럼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시민을 모욕을 준 거죠.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한시 앞이라도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다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바이고 그 경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열리게 되는데 지금 벌써 분위기가 후끈한 것이 시진핑 국가 주석 중국에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사실은 굉장히 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외교적 지형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한미일이 지금 뭉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립 구도가 진영이 짜지고 이렇게 외교 관계가 긴장이 고조가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전선에 놓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필요한 협력들은 하면서 이제 또 예를 들면 그 관계들을 맺어 나가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아펙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대화의 물꼬를 열게끔 그 역할을 또 우리 한국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네. 또 중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사실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2019년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에 무려 6년여 만에 만나는 자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에서 성사했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약간 간보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간보기 성격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 양 그 정상의 본격적인 어떤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에이펙에 와서 살짝 이제 간보기 형식으로 그리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좀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뭐 엄청나게 뭔가 큰 어떤 결과물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에이펙에서 최대한 이 미국과 중국 정상이 그동안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떤 뭐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생각을 이 소식 합니다. 접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게 우리 타임지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모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김성 씨?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뭐냐면은 사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온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프론트에 이제 크게 쓰여져 있고 한 줄기 빛이 천정에서 내려온 듯한 이렇게 연출하면서 보셨네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뭐가 써 있냐 더 브릿지 네. 가교라는 가교 말이 역할. 써 있는데 이 가교 역할이라는 게 딱 적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네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진도 이제 뒷얘기 들어보니까 홍장현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찍었다고 하던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임지에 이제 나왔을 때도 그 네고시에이터라는 협상가 면모를 보일 때도 찍었던 분이라고 하던데 네. 여하간 양자 사이 중개를 하는 역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부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진 같은데, 그리고 양자가 또 이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기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대치 제가 높이고 있나요 지금 네네네. 기대치를? 아니, 그러니까 네. 기대하는 건 좋은데 이 너무 또 기대치를 높이게 되면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론들도 막 너무 막 어떤 뭐 결정적인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그 찰리 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국내 정치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에이펙에 오기 전까지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 앞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부른 어떤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좀 내실이라든가 이런 걸 착실히 다지는.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라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정상회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장착한 사람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 이제 쉽게 해서 문서의 서명회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맞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일들을 겪는 과정에 지금 난관들에 좀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협상을 했다면 국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뭐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대로 3,500억 불을 즉시 현금으로 주면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미국에도 사실은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네. 세게 요구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돼야만 이 양국 간의 협력 그리고 상호 투자가 사실 지속 가능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강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사실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스가 네. 프로젝트가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한쪽에서 너무 빨리 협상 결과를 내와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 때문에 일본처럼 그게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협상이 사인해 하고 보자. 하고 보자 이렇게 가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아주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진실성 있는 그런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걸 좀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태서님 여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보면 인내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가 강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여러 가지 굴욕적인 상황도 참고 또 참아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도 보면은 미국의 요구 사항이라는 게 통상적인 국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 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나라의 네. 정상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외교할 때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을 던지기가 쉬운데 왜냐면 국내에서 누가 덤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국내에서도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것처럼 그렇군요. 해외 외교 과정에서도 저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충족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이익을 국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같이 이해하는 속에서 대화가 돼야만 상대방도 이 사람 대화가 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한테 피스메이커가 되달라,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고 그거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 속에서의 포지셔닝을 이제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로 협상에 임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게 상대에게도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그런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3년이나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대통령이 평소에 좀 약간 잘 될 때는 당연히 좋을 거고 약간 답답하거나 할 때 특유의 반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답답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네. 동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서 많이 물어봅니다. 의견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네, 불러다가 네. 본인의 생각도 막 정리를 하지만 그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을 할 거냐, 병역법을 맞아요. 할 거냐. 네. 이것도 엄청 복잡한 문제였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갖고 왔던 많은 분들은 병립형을 하자고 맞아요.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네. 대형 유튜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결국 최종적 선택은 연동형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때는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병립형의 입장으로 막 물어보고
또 연동형을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는 또 연동형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면서 이 의견의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때 최우선 그랬구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만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냐를 놓고 A부터 Z까지 다양한 경우수를 놓고 다 검토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듣고 계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효성 씨 네.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이재명 경기지사일 때 결정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관찰을 했을 텐데 가까이서는 조금 빼고. 조금 멀리서 조금 멀리서, 예, 조금 봤을 멀리서. 텐데 예. 그럴 때 의사결정할 때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였습니까? 저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보진 못하고 끝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나 잘된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좀 알 수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리더가 바로 화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 그렇죠. 눈앞에 당연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나오신 적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뭔가 같아요. 좀 이렇게 성화가 앞선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화를 내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분장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지적을 해야 되고 그걸 분리시키는. 근데 그거 정확히 보였어요. 네, 네. 리더로서 가르마를 잘 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엉뚱한 데다 종로에서 뺨 맞고 이렇게 그쵸, 화풀이하는 게 아니라는 거구나. 쉽게 억울하게 얘기하면. 혼나는 네. 경우는 없다. 음. 그거로만으로도 신뢰가 좀 높이 서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멀리서 지켜본 결과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매우 의원님도? 공감이 가는 네.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지적해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구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외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한국 국민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전 정부와 굳이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항상 나갔다 왔을 때 하는 말이 뭐 자유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이게 미국과의 관계를 항상 그런 식으로만 풀어냈었는데 지금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시장이란 단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로직이 분명한 거죠. 판매하는 사람은 여러 큰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로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외교가 우리 현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민생과 밀접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안에서도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또 네. 해봅니다. 오. 이번에 외신 인터뷰도 보면 대략 협상이 지금 어떤 쟁점으로 가고 있는지 맞아요. 어떻게 어려운지를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협상 결과를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네.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략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제 어쨌든 간에 취임 100일이 지났고 네, 네. 그 소회 같은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 출범하면서 그 인수위 기간이 없이 그 선거 끝나고 다음날 바로 국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분이 이전에도 대통령이셨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숙하게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이 안정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터지고 한 6개월간 국민들이 긴 터널을 뚫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심정이셨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신 게 굉장히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인사 문제, 세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 문제 이게 사실은 네네.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인사도 뭐 몇 군데 국민들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 잘 무난하게 이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외교 문제가 안정되게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하는 것은 좀 최소된 것 같고 그래서 전 출발은 좋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게 기대감으로 나타나서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3,400. 네. 작년 올해 2월 정도가 2,500 정도였는데 지금 3,400 정도니까 상당히 높은 그 코스피 지수가 높게 이제 올라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건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장률은 1% 미만 상황이 여전히 1% 내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현장 시장에서의 뭐 실물 경기 이런 부분들의 흐름은 회복이 좀 더디기 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가는 게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뭔가 이렇게 좋은 제언을 마무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딱 번뜩 든 궁금증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실 간 다음에 네네. 따로 이렇게 조언할 일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안 보냅니다. 이 문자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뭔가의 뭐 제안이 막 묻어서 올 이것저것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것저것 네, 뭐 네, 이제 네.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네. 의원님이 수행할 만한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